자, 그러면 시작을 해봅시다. 첫 번째 문제, 어, 조에서 잘 들리냐? 네, 들려요. 그래. 자, 뇌 영상의 법정 도입. 너희 뇌 영상이 뭐냐면 fMRI라고 해서 뭐 펑셔널 기능성 뭐 이렇게 기능성 MRI. 그래서 우리의 뇌의 이 혈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지해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 도구, 이 첨단 기술이지, fMRI. 이것을 법정에 이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가 거짓을 말하는가 뭐 이런 거 있잖아. 도입에 대한 세 사람의 의견이 각각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설명하시오. 일종의 안양회고 문제의 변형이지. 안행해고 공통 문제 두 개 중에 하나가 이런 유형이잖아. ABC 준 다음에 다르는 문제. 음. 자, 어, 누가 풀어볼까? A는 뇌 영상은 자신의 행동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 뇌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야.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거지. 법에서 묻는 책임은 인간의 행동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 누가 해볼까요? 손 들고 해봅시다. 손들기 뭐 이런 거 있잖아. 나만 손 들었나? 그러면 예서가 해보자. 조예서. 어, 저는 A의, 저는 일단 A는 내 영상은 자신의 행동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통해서 내 영상의 법정 도입에 대한 찬성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fMRI와 같은 내 영상을 통해 특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의 행동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또는 없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고의성을 가지고 범죄와 같은 특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고의성을 가지지 않고 특정 행위를 한 사람보다 가중처벌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B와 C는 내 영상의 법정 도입에 대해 각각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B는 내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닌 즉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하며 fMRI와 같은 내 영상을 통해 특정 범죄와 같은 특정 행위에 대한 고의성이나 또는 해당 발언에 대한 진실의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는 법에서 묻는 책임은 인간의 행동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발언을 통해 내 영상의 법정 도입에 대한 B와 같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말은 즉슨 내 영상을 통해서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한 진실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닌 그 인간의 행동을 통해서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그 사람의 진실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조혜서는 뇌영상 법정 도입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설명해 보자. 저는 내 영상을 법정에 도입하는 것에 찬성을 하는데요. 일단 내 영상을 이 모든 걸 다 알려줄 수는 없고 우리의 뇌를 이렇게 찍는 거니까 뭐 약간 불쾌감을 느끼거나 약간 자신의 약간 이런 생각 같은 게 거나 약간 그런 발언의 진실성 같은 게 공개되는 것을 부담스럽고 약간 사생활의 침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
범죄나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약간 신문하고 약간 그런 진실의 여부를 조사할 때는 그 사람들이 어떤 동, 동기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범죄를 저질렀고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진술을 했는지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내 영상을 통해 그런 걸 더 확실하게 아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음. 선생님도 뭐 뇌영상 법정 도입에 대해서 찬성하는 측에서는 우리가 어떤 그 실체적 진실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 실체적 진실이 무엇일까? 구로사와 아키라라고 하는 유명한 그 일본의 거장 영화 감독이 있는데, 구로사와 아키라의 라쇼몽, 나생문이라고 하는 라쇼몽이라는 영화에서는 어떤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이 각각이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영화인데 우리가 같은 현실을 살면서도 서로 다른 관점에서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가 이 라쇼몽, 나생문이라는 영화인데 여기서 실제 일어났던 일은 무엇이지? 이게 실체적 진실이란 말이야. 우리 법정에서는 어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다투지. 검사는 죄가 있다고 하고, 변호사는 죄가 없다고 하고, 죄가 작다고 하고, 크다고 하고. 그런데 그 안에서 사실은 무엇이 진실인지는 참 밝혀내기 어려운 거잖아. 그런 것들을 밝혀내기 위해서 도입되는 것이 거짓말 탐지기라든지 뭐 이런 것도 쓰기도 하잖아. 물론 직접 증거는 안 되고 간접 증거만 되는 것이지만. 이것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간 것이 MRI 같은 뇌영상 기술이 아닐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고스란히 객관적 정보로 드러낼 수 있으니까. 여기선 두 가지 측면의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우리의 뇌가 어떤 생각을 하는 것하고 그것이 범죄의 행위하고의 인과관계가 얼마나 높게 측정될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이 우리가 상상한 것도 생각한 거고 꿈에서도 온갖 것들이 보이고 눈에 보이듯이 눈 뜨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FMRI에서 이렇게 뭔가 보이는 것, 그것이 꼭 사건의 현장의 어떤 장면이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보장되는가. 이런 건 이제 과학의 측면이겠지. 반대는 우리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도 있고, 그리고 자신의 범죄를 부정할 내가 만약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나한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우리한테 있단 말이야. 진술 거부권이라고 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권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거지. 사회가 요구한다고 내가 나한테 불리한 진술, 내가 안 할 권리가 있다. 물론 이건 되게 좀 아이러니한 얘기지만 우리는 법정에서 자백을 하면 형을 좀 감해주고 정상을 참작해주는데 그렇다고 내가 범죄 사실에 대해서 입 다문다고 불이익을 당하는 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은 그것이 사회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기본권에 해당하니까 자신의 생존을 위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인간이 이렇게 모여 살기 전에 사회를 구성하여 살기 전에부터 더 근본적인 인권, 자연권, 천부인권에 해당하니까. 자, 다음 문제를 봅시다. 인공지능에게 두 가지 감정을 가르칠 수 있다면 어떤 감정을 가르칠 것인가? 지금 1분 후에 무작위로 한 명, 두 명 시켜보겠습니다. 현재 43분이니까 44분에 시작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발표하고 싶은 학생은 적극적으로 손들어서 나 이 대답은 좀 하고 싶다라고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한 번이라도 더 용기를 내가지고 도전을 하기 바라고요. 이렇게 해도 안 하겠지. 당연히 인공지능에게 두 가지 감정을 가르칠 수 있다면 이 문제는 어디에 해당해? C는 디테일에 있다 유형이지. 선생님 굳이 얘기를 하자면. 찬성 반대가 아니라 인공지능이란 상황, 감정이란 상황, 첫 번째, 두 번째, 또 내가 가르칠 것인가, 이런 것들, 이 구체적인 디테일들을 살펴서 왜 그런지 근거를 말하기 방식이 요구가 되네요. 자, 발표해보고 싶은 사람 없으면 시켜보겠습니다. 문지호. 저 아직 한 가지 감정밖에 생각을 못 했는데, 일단 그 한 가지라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공지능에게 두 가지 감정을 가르쳐 줄 수 있다면, 일단 첫 번째로는 연민이라는 감정을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일단 연민이라는 것은 타인의 고통을 인식하고 그 고통을 덜어주고 없애고자 하는 마음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제 생각에는 연민이라는 것은 단순히 공감하고 동정하고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는데, 인공지능은 아직까지는 진짜로 감정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기술적으로 사람을 도와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뭐,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이 연민이라는 감정을 사용해서 다가간다면, 인간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연민이라는 감정을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잘 말했습니다.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감정이 없다, 뭐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은 약간 좀 무리가 있는 발언이지만, 어쨌든 인공지능이라는 특성과 관련된 감정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는 답변입니다. 음, 남의 신이 해보자. 저는, 저는 인공지능에게 두 가지 감정을 가르쳐 줄 수 있다면, 인내와 열정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인간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많은 곳에 쓰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들에게 쓰일 때, 인간은 인공지능을 그저 로봇이라고 생각하고 막 대하거나, 진정으로 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의 좋지 않은 말을 듣고서도 인내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인공지능은 현재 우리 사회에 일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과 심지어 집에서도 사람들의 일상에서 섞여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과 소통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열정을 가지고 인공지능이 인간과의 사회에 더불어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예신이가 논리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인내를 가르친다면 인공지능한테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고통이 있어야 돼. 일단 인공지능한테 고통부터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인공지능이 고통을 느껴야 그 고통을 참아내는 인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 음,
글쎄요, 이런 부분은 좀 약간 의구심이 좀 드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나 예진이도 좀 생각을 해봐. 어, 기마흔 해보자. 저는 인공지능에게 두 가지의 감정을 가르쳐줄 수 있다면 슬픔과 기쁨을 알려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두 가지 감정은 아주 기본적인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AI로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든 컴퓨터 과학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은 자신이 겪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경험을 해도 이 감정이 뭔지, 그러니까 뚜렷한 감정을 느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슬픔과 기쁨을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의 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는 때로는 어떤 상황에서는 현실적인 답안보다는 감정적인 답안이 중요한 상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AI는 현실적인 컴퓨터가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답안을 내려올 때가 많죠. 그리고 그런 감정적인 답안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감정인 슬픔과 기쁨이 인공지능에겐 중요한 순간이 올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음, 그렇죠. 뭐 이게 기쁨과 슬픔은 기본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취지도 나름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기본 감정 가르쳐야 그 감정으로부터 파생되는 감정들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진행을 하면 어땠을까? 다음 질문. 자신이 인공지능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무엇인가? 이 질문도 1분 후에 답변을 들어볼 텐데요. 이것도 이제 디테일에 상관이 있겠지. 인공지능과 겨뤄서 이길 수 있으려면 일종의 어떤 경쟁이 가능한 어떤 것이어야 되겠고, 그리고 그 경쟁이 의미 있는 경쟁이고 승패가 있는 어떤 것이어야겠네요, 조건상. 인공지능과 팔씨름한다 뭐 이런 거는 말이 안 되지. 인공지능은 그런 류가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인공지능과 삽질 대결 뭐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지. 인공지능은 힘을 쓰는 게 아니지. 그야말로 지능을 쓰는 거고. 그렇게 치면은 인공지능이 말거를 하고 새로운 시를 창작하고 음악을 작곡하고 기타 등등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인공지능과 겨뤄야겠네, 대체로.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답이 나오겠지요. 지금 현재 52분이고 53분에 다시 질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박준성 해보자. 네, 저는 인공지능은 해외 원서 읽는 것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시 뭐라고? 인공지능은 저 해외 원서 읽는 거요. 원서? 예, 원서 읽기? 야, 예, 이거 쉽지 않을 텐데. 그, 하겠습니다. 어, 해외 해봐. 신문, 아, 해외 신문, 기사 등 상식이 인공지능은 상식이 더욱 많아. 읽고 해석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저보다 뛰어나지만
그들의 고유한 문화, 정서 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인간인 제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생님 생각에는 AI가 제일 잘하는 분야가 번역이고 그 해석이잖아. 박준성, 너 AI 모르는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야, 챗GPT가 그 인간이 아닌 것 같은 아니, 인간이 말하는지 챗GPT가 말하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얘가 인간보다 너무 똑똑하고 잘하기 때문에 구별되는 거 아니냐. 서민재 해보자. 서민재, 김지한 해보자. 근데 저 이거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음, 김채현 해보자. 저는, 어, 제가 인공지능과 겨뤄 이길 수 있는 종목이 창의성 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아, 인공지능은 결국 인간을 모방해 만든 것이고, 뭐 데이터 수집과 관련한 것들은 AI가 당연히 우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결국 인간을 모방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다루지 못하는 문제이면 해결하기 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고, 살아오면서 수많은 감정을 느끼고 많은 경험을 통해 발전해온 인간들이 그 감정과 경험을 통해 뭐 새로운 기술과 관련한 것들을 창작하는 것에서는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안수빈 해보자. 저는 AI와 겨뤄 이길 수 있는 종목이 진심 어린 공감과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너무 큰 데이터를 바탕으로 똑똑하고 예술적인 것을 창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인공지능이 학습하여도 인간의 경험이 없다면 알 수 없는 감정에 대해 겨뤘을 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인 저만이 할 수 있는 진심 어린 공감과 위로는 현재 AI에게 고민 상담을 할 때도 이게 인간이 저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I에게 무언가 고민 상담을 했을 때 기계적인 대답이나 방법만을 제시해 주지 존심 어린 공감과 위로를 전해주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공감과 위로가 있는 사람을 공감해주고 주는 것이 인공지능과 겨뤘을 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음, 굉장히 훌륭한 전략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이 웬만한 걸 다 잘하고 수학적 연산이나 논리나 그리고 수많은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 나와 있는 어떤 인간들의 산물을 바탕으로 빅데이터가 그 머신러닝, 이 학습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이 어마어마한 정보력, 이런 것은 이길 수 없지만 진심 어린 뭐 위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 인공지능한테 위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위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감이 전제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어떤 존재가 고통을 느끼고 있는 인간에게 너의 고통에 대해서 내가 이해한다라고 말해도 이해하지 못하겠지. 감동이 없겠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수빈이가 남자친구랑 헤어져가지고 울고 있는데 내가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보고 모태솔로야. 그런데 괜찮아. 시간 지나가면 나을 거야. 라고 해봐야 수빈이는 하나도 위로가 안 될 거란 말이야. 왜? 네가 이 고통을 아니 그러겠지.
위로라고 하는 것은 고통받은 존재만이, 고통을 아는 존재만이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이해하고 진심으로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위로할 수 있는 거지. 위로도 안 되는 거지. 위로도 못 하는 거지. 우리가 고통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 고통은 너무 힘들지만 이 고통이 누군가의 고통에 대해서 이해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위로할 수 있는 능력 하나를 갖추게 되는 그런 것이 성숙함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시나 문학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결국에 고통에 관한 것인데, 인간의 고통, 삶의 고통에 관한 것인데, 인간이 성숙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많은 다양한 고통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느끼고 고통 경험한 사람만이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위로할 자격과 권위를 갖는 거지. 음, 훌륭한 전략입니다. 다음. 역사가 영웅을 만드는가, 영웅이 역사를 만드는가, 인물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지금 현재 시간 11시니까 11시 2분에 답변을 받겠습니다. 아직 안 됐는데요. 이런 거 하지 말고. 너희 뭐, 시간을 무한정 주는 게 아니잖아. 면접 때 두 문제 푸는데 5분이니까 한 문제당 2분 안에 답을 해가지고 외워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뭐 시간이 뭐 준비가 안 됐거나 뭐 이런 게 어딨어. 그냥 하는 거지. 자, 고연화 해보자. 네, 저는 역사가 영웅을 만드는가, 영웅이 역사를 만드는가에서 영웅이 역사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개인의 능력이 환경을 넘어서 시대를 변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인물을 예로 들자면 나폴레옹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 혁명 이후 혼란스러운 프랑스를 정리하고 유럽 전역에 강력한 전쟁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그는 혁명을 유지하면서도 나폴레옹 법정을 제정하면서 현대적 법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유럽 전역에서 그가 벌인 전쟁 또한 그에게는 프랑스 혁명뿐만 아니라 환경을 넘어서도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능력을 보여주면서 역사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나폴레옹은 시대적 조건이나 환경을 넘어서 자신의 역량과 능력으로 역사를 만들어낸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장은채 해보자. 저는 역사가 영웅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의 경우 임진왜란이라는 배경 속에서 조선의 생존을 위해 그의 리더십과 전략이 필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영웅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임진왜란이라는 사건이 없었다면 그는 그처럼 이미지가 이상화되고 부각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평가와 기록이 인물의 이미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시대적 상황이 영웅에게 업적을 만들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음, 좋습니다. 타당한 근거를 잘 들었습니다. 아, 정예서 해보자. 저는 영웅이 역사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영웅이 되지 못했다면 역사에 기록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역사 교과서나 우리가 읽는 역사책에서 영웅들의 업적과 행동, 역사책에서는 영웅들의 업적과 행동이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이성계를 조선을 건국한 영웅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성계라는 영웅이 조선을 건국하지 않았을 때 조선이 건국된 역사는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영웅의 업적이 없다면 역사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영웅이 역사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밌네요. 잘했습니다. 조수아 해보자. 조수아. 네, 어, 저는 역사가 영웅을 만드는가, 영웅이 역사를 만드는가의 질문에 영웅이 역사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웅이 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역사적 배경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세종대왕의 경우, 부- 세종대왕이, 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창제한 훈민정음을 창제했다는 사실이 없으면 세종대왕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훌륭한 인물로 기억되지 않았을 것이고, 이는 훈민정음을 창제했다는 역사라는 사실이 세종대왕을 영웅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음, 일단은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이 강의할 때, 어, 설명했지만, 이 질문에 답을 내려고 할 것이 아니고, 이 질문이 갖고 있는, 어, 딜레마가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잘 정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선생님한테 이 질문을 던진다면, 이 질문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와 같은 유사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사적 맥락 속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고, 또 같은 역사적 맥락 안에서도 어떤 영웅이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어떤 것을 만들어서 우리는 그 전과 전혀 다른 역사를 살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영웅과 역사의 관계가 무엇이 더 중요한 원인이고 무엇이 덜 중요한 결과가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영웅이 역사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스티븐 잡스 같은 IT의 영웅이 스마트폰 하나를 만드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의 기존의 방식, 물리키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고수했지만 전혀 다른 생각, 물리키를 없애고 화면에 바로 스마트폰 화면이 키보드가 될 수도 있게 만드는 이런 방식의 발상을 최초로 해서 지금의 인터페이스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런 창의적인 것이
그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스티븐 잡스가 밀어붙여서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런 IT의 창의적인 영웅 하나가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꾸어서 그 다음에는 그 전과 같은 세상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볼 때 다른 예시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나 닐스 보어의 양자역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예 세계관 자체를 바꾸는 어떤 영웅들의 행동들을 보면 어떤 하나의 개인이 영웅적으로 역사를 송두리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끄는 그런 계기가 선명하게 있다는 점에서 물론 여기 경우도 어떤 조건 속에서 이런 영웅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영웅이 역사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나한테 이 문제를 시킨다면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내려고 할 것이 아니고, 이거는 이 유형 중에 어떤 문제냐면 찬반에 해당하는 유형이잖아. A냐 B냐잖아. 그러면 A도 맞고 B도 맞는 걸 너희들한테 질문했을 거라는 거야. 누차 얘기하지만. 그러면 어떤 거야? 나는 주장을 말하고 근거를 말하고 예상되는 반론과 그것에 대한 재반론을 말하는 방식을 형식적으로 머릿속에 좀 외우고 있자고. 내가 역사가 영웅을 만든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싶으면 반론이 있을 거고 그 반론을 한 다음에 반론의 근거를 든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것이다. 형식은 이런 거지. 근거 1, 근거 2. 첫째는 이렇고 둘째는 이렇다. 반대로 근거 1로 반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재반론. 양쪽을 인물을 다 예시를 들 수도 있고 내용이 충분히 풍부해지려면 이런 양쪽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한쪽만 가지고 풀 생각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양쪽의 의견들을 상충되는 양쪽의 의견을 모두 고려하되 하지만 한쪽을 편드는 나의 근거가 이렇다라고 하는 재반론의 형식을 반드시 띄기를 바랍니다. 제발, 플리즈. 다음, 사이버 공간 속에 나는 진짜 나인가? 지금 현재 시간이 11분이니까 13분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받아보겠습니다. 13분. 자, 김지한 해보자. 저는 사이버 공간 속에 내가 진짜 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현실과 사이버 공간 사이에는 익명성이라는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익명성이라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을 상대적으로 더 의식하게 되게 됩니다. 본인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본인의 형질과 다른 언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에서의 경우 익명성이라는 틀이 있기 때문에 특정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서 본인의 행동에 상대적으로 제약을 덜 걸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본연 모습의 자신이 그대로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이버 공간 속에 나가 진짜 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훌륭한 답변입니다. 어, 이 진짜 나인가의 진짜라고 하는 그 리얼하다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사실은 있었는데, 어, 이게 팩트로서의 나냐, 아니면 사이버 공간에 나는 팩트가 아니라 그 약간 일루션, 그 환상의 무엇이냐, 뭐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었지, 이 답변이. 그런데 진짜의 의미의 진정성. 현실 공간에서는 다 진짜 나와 아는 사람들,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공간에서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내 아들 앞에서는 아빠고 너희 앞에서는 선생님이고 부모님 앞에서는 아들이고 하는 것처럼 누군가의 관계성 속에서 생성되는 나가 아닌 그 누구도 나와 관계 맺어지지 않는 어떤 그 가상의 공간 속에서의 나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인 나일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철학적 숙고가 좀 동반이 된 답변이란 점에서 어, 선생님 면접관이라면 좋은 점수를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김민지 해보자. 저는 공간 속에 나는 진짜 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이버도 한 사회 공동체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생각을 하면서 그 캐릭터를 조작하기도 합니다. 실제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생각하고 대화하면서 직접 움직이는 것이 사이버 공간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사이버 공간도 진짜 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음, 약간 짧아서 선생님이 어디다 코멘트를 넣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단 명료하게 어, 이야기를 해서 잘 들었습니다. 이송연 해보자. 이송연 그러면 이시연 해보자. 네, 저는 사이버 공간 속의 나는 진짜 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제가 정의 내린 진짜 나는 외양뿐만 아니라 내면까지 온전히 내 것인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조종하는 사람은 진짜 나지만 그 속에서 활동하는 나는 가짜 나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예로 들면은 보정이라고 예를 들 수 있겠는데요. 제가 정의한 진짜 나와 내면은 내 것인 게 맞다고 해도 비교를 하면 외향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서 가짜 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음, 진짜 나라고 하는 것은 내면뿐만 아니라 외면의 이 육체 역시 나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내면은 동일하더라도 실제 내 그 신체, 몸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 역시 나를 정리하는 나의 정체성을 정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것이 배제된 사이버 공간 속에 나는 진짜인 나보다는 좀 결손이 있다는 거지. 좋은 관점입니다. 과거에 근대와 현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근대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이 정신이 나의 자아가 나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각하는 내 뇌가 나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그 철학자 중에 한 명이 니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 니체가 뭐라고 했냐면 나의 몸은 나의 이 정신은 작은 정신이라면 나의 몸은 더 큰 정신이다.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이 생각이 어, 좀 강력한 생각 중에 하나인데 메릴 퐁티라는 그 1960년대 유명한 프랑스 철학자는 현상학적인 몸, 결국 나는 내 몸이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내가 배가 고프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 내가 알코올이 들어가서 술이 많이 취하면 평상시보다 기분이 좋아져. 내가 이렇게 날씨가 추워가지고 갑자기 왜 이렇게 추워졌지? 그러면서 좀 전에 난로를 켜고 이렇게 옷을 갖다 입었는데 결국에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신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니 이 몸으로부터 분리된 정신만으로 소통을 하는 이 사이버 공간 속에 나가 진정한 나일 수 있겠는가? 물론 이제 시은이가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그런 관점을 던졌다는 점에서 선생님도 흥미있게 들었습니다. 다음, 예술과 오락은 구별되는 가치인가? 현재 시간이 20분이니까 22분의 질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김채현 해보자. 김채현, 뭐가 안 되나? 어, 노혜인 해보자. 노혜인. 어, 저는 예술과 오락은 구별되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예술과 오락은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 즐거움, 흥미 등을 유도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일단은 예술은 이 자신이 그 화가가 생각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미적 경험을 제공하는 데 중심을 둔다고 하면은 오락은 그냥 단순히 즐거움만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좋습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얘기하는 방식은 훌륭합니다. 음, 이주연 해보자. 이주연, 박시은,
저는 예술과 오락은 구별되는 가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은 사람들의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 보통 어떤 사람의 감정과 일생을 많이 담아서, 어, 문화적 평가와 역사적인 그런 맥락에서 평가가 되는 반면에, 그에 비해 오락은 대중들의 흥미를 끌고 소비되는 형태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술과 오락은 구별되는 가치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음, 만약에 선생님이 시은이라면 예술 영화와 오락 영화를 중심으로 예시를 들어서 설명했을 것 같아. 저는 영화를 전공하려고 하는 학생인데요. 예술과 오락의 구별되는 가치에 대해서 질문하셔서 언뜻 드는 생각이 영화 안에서 예술 영화와 오락 영화로 구별합니다. 어떤 그 삶의 진실이라든지 진리를 담고 있고 우리에게 더 심오한 어떤 그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영화들을 예술 영화라고 하고 단지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기쁨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영화를 오락 영화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개를 완전하게 구분되기는 어렵지만 오락성을 갖추고도 예술성을 갖춘 영화가 물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어느 지점에 목적을 두고 영화를 제작했는지는 대체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락과 예술은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도 괜찮거든. 그러니까 답을 내는 과정에서 자신의 어떤 진로라든지 이런 것들과 이렇게 연관지어서 사례를 든다든지 이렇게 디테일을 늘려가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보입니다. 이채윤 해보자. 저는 예술과 오락은 구별되는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어, 오락과 예술은 시대의 역사를 흐르면서 구분의 가치가 항상 이제 달라졌는데요.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에 저희가 판소리 같은 거를 예시로 들자면은 조선시대 당시에는 양반들이 주로 즐기는 오락이었지만 지금의 현대 시대로 와서는 이게 저희 나라 고유 문화재라고 불리는 예술이 된 것처럼 역사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예술과 오락의 가치는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술과 오락은 구분하는 가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저의 구별되는 이라는 것은 어느 시대의 상황을 가든지 변하지 않는 것이 구별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오락이나 예술은 그에 비해서 시대 상황이나 아니면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 구별의 판단 기준이 계속 모호해지기 때문에 구별되는 가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음. 어려운 길을 갔는데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좀 완벽한 답이 아니라도 남들이 예술과 오락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해석을 이렇게 답변을 할 거라고 예측이 되는 질문이잖아. 그런데 구별 안 된다. 왜냐면 시대에 따라서 예술이었던 것이 오락이 되기도 하고 오락이었던 것이 예술이 되는 사례를 아까 판소리 같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이게 보편적인 어떤 기준이 있어서 예술과 오락을 구별지을 수 없는 것이고 그 구별이 시대에 따라서나 상황에 따라서 동서고금의 어떤 그 맥락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그것은 구별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채윤이가 이 얘기를 한 거란 말이야. 좋은 답변이야. 그런데 이제 저희 나라는 되게 민감한 말이어서 너희 단어장에서 다 지워야 되는 단어야. 저희 나라는 선생님도 사실은 약간 거슬리거든, 저희 나라. 왜냐면 저희 나라는 표현은 없는 표현이거든. 저희는 자신의 것을 낮출 때, 겸손하게 할 때인데, 나라는 겸손의 대상이 아니야. 자기가 낮출 수 있는 대상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 나라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 말이야.
이건 중대한 오류니까 채은이 뿐만 아니라 대부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쓰면 안 되는 면접 금지어라고 생각하고 절대 쓰지 않도록. 어, 예술과 오락을 구분하는 것이 수용자에 따라서 예술이 되기도 하고 오락이 되기도 하잖아. 그래서 예술 자체, 오락 자체가 어떤 따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예술 작품을 똑같은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걸 보더라도 오락적으로 즐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오락을 즐기면서도 그 안에서 예술성을 심오한 예술성이나 삶의 진선미성을 찾아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한테는 그것은 예술이 되겠지. 어떤 사람이 딴 사람들은 오락이라고 생각하는 단순한 게임을 정말 예술의 경지로 높여서 정말 감탄과 숭고함이 나타날 정도의 경지에 오르게 한, 이 페이커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 플레이를 보다면, 와, 이건 진짜 예술이다. 누군가는 보면서, 저게 왜 예술이야? 게임하고 있는데 오락이지. 즐겁자고 하는 건데. 그렇지? 이런 구별이 모호하다는 점, 구별될 수 없다. 좋은 답변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대체로 적극적으로 답변을 했고, 답변될 수준이 점차 개선되고, 답변하는 방식도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칭찬합니다. 다음 수업 시간에 보고, 우리 내일, 어, 매주 목요일 밤 10시 30분에 진행하고 있던 수면에서 읽어준 프로그램, 이 경목요결 요 책을 이번 주 목요일 글에 학원 일정이 있어서 내일 밤에 할 거야. 헷갈리지 말고 내일 밤만 수요일 밤에 이 시간 밤 10시 30분에 진행할 거고 그 다음 주부터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밤 10시 30분에 진행하겠습니다. 내일 밤 10시 30분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납시다. 고생했습니다. 굿나잇. 고생했습니다. 안녕히 고생했어. 계세요. 안녕. 됐어요. 그래. 안녕히 계세요. 안녕. 선생님, 그 목요일날 학원 오는 거 아니죠? 목요일날? 목요일날 그 면접 줌으로 하는 거죠. 목요일 4시에. 목요일 4시 학원에서 하는 거야. 그럼 학원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아, 저 가려고 해갖고. 아, 가려고 해가지고. 네. 연아, 너는 아니, 제가 영어 B가 있어갖고 면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연아 잘하는데 왜? 아니, 저 영어 B 하다가 너무 불안해갖고. 너 무슨 과 쓰지? 저 영어과요, 과천외고. 전외고 영어과? 네. 그래, 조금 그럴 수도 있겠다. 저는 목요일 그래. 4시까지, 4시 좀 넘어서 가야 돼요. 학교가 4시 10분에 끝. 빨리 와. 최대한 조심해서 빨리 와서 정희영 선생님 하고 계실 거야. 그러면 저 불안해서 왔는데요. 그러면 하면 되지. 네. 그래. 야, 선생님 생각엔 잘해, 연아야. 그래. 굿나잇. 안녕히 계세요. 야.